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생각과 상식이 나침반이라면서 정치 입문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당내 통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봅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전격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와 폭설에 전국에서 교통사고와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는데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정부가 양도세를 내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립니다. 대주주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팔면서 커진 시장 변동성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부자 감세 비판도 나옵니다. 지옥으로까지 불리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해 간병비를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도 시작합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위자료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원이 인정된 만큼 다음 달 다른 피해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준비해왔던 국민의힘이 애초 예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 장관도 수락 의사를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음 주 초에는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사령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희생 압박을 받던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일주일 동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발표 당일 아침 한 장관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수락 의사를 받았습니다. 한 장관도 당일 이임식을 열고 비대위원장 한동훈으로의 변화 채비를 마쳤습니다.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낀다며 공공선의 추구라는 마음을 안고 현실 정치에 들어가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을 선택한 배경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젊고 참신한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깊고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대, 당내외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지명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 전환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한 직후 화상 긴급 최고위를 열고 성탄절 연휴 이후인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전국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권한대행은 올해 안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비대위원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총선 준비에 실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 중심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 임명장을 받는 대로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넉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정치권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총선을 불과 석 달여 남기고 출범할 집권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 체제 앞에는 수많은 정치적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야 투쟁 선봉에 서왔던 한 장관이 수평적 당정 관계와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풀 수 있을지 물음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떼지 못했던 꼬리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만 할 거란 우려였습니다. 한 장관이 직접 지금껏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고 일축한 만큼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당장 당내에선 당이 용산 직할 체제가 됐다는 체념과 함께 당정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한동훈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 역시 한 장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 장관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일으키겠지만 전국 선거 승리 요건인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조기 해산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잠잠해진 인적 쇄신의 바람을 다시 부채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공천관리위원장 인선과 함께 공천 전국에서 불거질 수 있는 친윤계와 비윤계의 갈등을 물밑 조율하는 역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당내에선 친윤계 초선 박성민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것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른바 윤심파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 기류가 형성되면서 공천 삿바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해석과 함께 친윤계 초선 그룹까지 용퇴 압박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불출마 대신 대표직 사퇴를 선택한 김기현 전 대표는 열흘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당이 면모를 일심해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집권여당 사령탑으로서 한 장관이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국정 파트너로 대할 수 있을지 당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법무행정 공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 관계도 주목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지도체제 수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축하한다는 말로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 장관이 야당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과 수사 시기 문제 등을 거론한 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당 차원의 논평에선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관 후임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건너뛰고 법무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마음 급하게 당무를 맡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국무위원직을 사임하면서 대체 국민께는 뭐라고 설명드릴 겁니까?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호위 무사라고 깎아내리면서 검찰 중심의 정당을 넘어 검찰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과 첫 충돌 지점은 김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략적인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법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이른바 용산 아바타론을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올해안 처리를 못 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서도 여야 지도부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내에 가급적 빨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은 여야 관계에 더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양당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양보 없는 대치 전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추우셨죠.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방 안에도 사르르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혹독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전국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만 가림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단지에 하얀 눈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맹렬한 추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곳곳이 미끄러운 빙판길입니다. 400여 세대 주민 700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비닐하우스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디도 못 가면 지난주에 교회도 못 가서 또 추워 또 축을 못 가지 비오면 못 가고 눈을 못 여가 길이 안 좋아 빗방길이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 연탄을 수시로 갈아줘도 방을 데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밤에도 나와서 가세요? 네, 새벽에도 가고 오늘도 새벽 좀 늦어가지고 꺼져서 해관에서 가서. 방 안에서도 외투를 겹겹이 입고 있지만 사르르는 바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집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난로가 있어도 공기가 서늘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하차도 천장 기둥 사이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음줄기가 찌를 듯이 날카롭습니다. 인천에선 고드름이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여러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80여 건 신고가 접수돼 하루 동안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역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도로에 나온 차들은 거센 눈발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인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나무들도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대천항으로 향하는 언덕길, 차들이 더는 올라가지 못한 채 멈춰섰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해도 제달 작업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눈이 좀 그치면은 제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쌓인 도로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시민들이 나와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하도 추워가지고요. 앞으로도 또 한 며칠간 더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강풍과 대설특보에 전남 해안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가뜩이나 큰 규모의 세수 펑크 속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7천 명이 넘는 대주주들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 1천억 원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의 20에서 25%가 과세됩니다. 이 같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은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결국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면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 명 가운데 0.05% 규모입니다. 주식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정부는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자본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하지만 50조 원에 가까운 유례 없는 세수 펑크 속에 또 다른 감세 조치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던 만큼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완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에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해 2,600선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55% 내린 2,600.02에 코스닥 지수도 0.41% 내린 859.44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하락 전환했고 장중 한때 2,59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들은 이자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에 은행들이 역대 최대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자로 낸 돈 가운데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권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이자 이익만 44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급기야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은행권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횡재세 도입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 규모에 맞춘 겁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가량입니다. 이들의 1년치 이자 부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같은 이자 환급의 1조 6천억 원,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18개 은행이 참여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국책은행 두 곳은 정책금융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빨리 이제 구체화돼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과정이 희망이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해주는 만큼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상생 금융 요구에 보험사도 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을 2.5%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은 최소화했는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평균을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간병비를 11조 원 절감한다는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둘째 아들의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노 부부의 비극 원인은 이른바 병간호 스트레스로 추정됩니다. 간병지옥, 간병사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도입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 인력을 늘립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간병 인력을 지원합니다. 내년 7월 시범 사업에서 우선 10개 병원에서 600명을 선정해 180일 안팎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인 2만 5천 명 중에서 평가단이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2단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전국 요양병원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퇴원 환자에게도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내년에 방문형 간호 통합 제공센터를 신설합니다. 시군구가 퇴원 환자 정보를 받아 센터에 연계하면 방문 간병 인력을 환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4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를 10조 7천억 원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일단 내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에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재원은 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중도 환자까지 지원했을 때 최대 15조 원을 추산했지만 지원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최종 승소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칩죠.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3년에서 2014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며 최종심까지 갔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 사이 두 사건 피해자들은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엔 당사자들 대신 영정사진이 자리했고
유족 측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데다 국내 자산을 처분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도 일본 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킨 상황.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과 미쯔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 배상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빠르게 결론이 나오면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였는데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김철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지난 2020년 8월 관련 재판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차례 발언합니다. 대법원 재항고심 판결이 조기에 나오면 한일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법정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 2005년 제기된 소송은 2018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13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지만 피해자 4명 가운데 남은 건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일괄 처리 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란 겁니다. 개인 청구권 소멸이 외교부 입장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것이 역대 행정부 입장이고 법원 판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조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한 겁니다. 판결 하루 전 외교사령탑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들 앞에 선 조 후보자는 양국 사법부 판결이 충돌해 외교적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 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권력이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위자료 1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불황인 선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에 이유 없이 끌려간 시민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극심한 반인륜 범죄에 시달렸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두드러 패다가 그때 여러 군데가 많이 다쳤는데 코를 맞아가지고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었어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무려 3만 8천여 명으로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57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무부 훈령으로 강제 수용한 건 위법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해 법무부가 주장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위자료 203억 원의 70%가 넘는 145억여 원이 인정된 건데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과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 강제 수용으로 고통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국가가 저지른 과실을 늦게라도 사법부가 인정했다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이거는 과실이다 아니면 범죄 행위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분명히 명시해줬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다시 한번 두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첫 판단으로 다음 달 예정된 다른 피해자들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늘 낮 12시 54분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경력계약직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사고 장소가 화약을 저장하고 있던 공간이어서 2차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을 통제한 채 사고를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군 소방 등과 함께 테러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 폭발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황의조 선수에게 오는 27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황 선수 측에서 입국 날짜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조사 시한이 있어 다음 주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틀째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를 준 쪽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수수자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성만 의원과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대표 투표가 시작된 재작년 4월 28일 아침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윤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10개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이날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수수 의심자로 보고 일부 의원들과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내용과 제시할 증거들이 많아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이틀째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 출석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디에 있든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로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을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예정됐던 대로 당의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아주 숨가빴습니다. 8일 걸렸는데 이런 절차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상황에 인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 상태를 길게 끌어가서는 안 된다. 빨리 구원투수 그리고 정말 내년 총선을 해볼 만한 그런 지도부 구성을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당내 그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언젠가는 크게 써야 될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는 또 측면이 있어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 역시도 사실은 한동훈 카드를 사실은 아끼는 우려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이러저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쳐서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늘 추천을 결정을 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도 이 추천에 대해서 수락 의지를 밝히면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법무부 장관 사퇴서를 내고 오늘 오후 5시에 이임식까지 할 정도로 정광석화처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최고위 의결까지 오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일이죠? 예, 26일에 그 전국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오늘로 이제 총선이 111일 남았는데요.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몇 마디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뜻인데요. 수락하게 된 이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초유의 여당 비대위원장을 직행하시는 거라 사실 논란도 많고. 최근 대한민국 10년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임식에서는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고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 만나서는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 곧 나침반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사화하기 되게 좋은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9회 말 뭐 투 스트라이크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딱 그 제목 뽑기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서사가 이게 하나하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장엄하고 그러는데 이게 맥락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뭔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상한 형식과 뭐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 돼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이 크겠다 또 앞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락할 때는 저는 장관직이 임명됐을 때는 이게 되게 맞다고 봐요. 전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위기에 빠진 집권 여당 얘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집권 여당이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거의 60%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응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럼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정부 여당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상식이 지금 딱 뭘 가리키냐고 지금 제일 최근 현안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대략 한 60에서 70%가 김건희 특검법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상식과 그러면은 이런 어떤 뭐 생각 이거하고 일치하느냐 저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 장점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전장을 택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특검 얘기 잠시 뒤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에이토님 말씀으로는 기사에 뽑기 좋은 말 9회 말 투아웃이면은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애매해도 휘둘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석에 들어서면은 온갖 직구 변화구 공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 공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까지도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예. 오후 5시에 이제 사임을 하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 거잖아요. 비상한 사태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그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고민 끝에 수락을 신속하게 하고 바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만 고민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던 분이고 평생 검사로 살아왔다가 법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해왔다가 이제 다시 집권 여당의 막중한 비대위원장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이게 독배가 될지 축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나온 그 메시지 워딩 중에서 그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길이 된다라는 루신의 문구를 이용했는데요. 그만큼 본인도 이 앞길을 알 수 없는 정도의 모험을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정말 100% 평탄하고 순탄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정말 함께 가면서 이 만들어가는 길이 성공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저는 소명의식 속에서 이런 비상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집권 여당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당정 관계. 아까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직구나 변화구나 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 공격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던 또 국민의힘 친윤 이 초선들이나 친윤 중진들이 했던 정말 용산에서 버튼만 누르면 버튼이 작동하는 버튼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 국민의힘은 자기 목소리와 자기 역할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국민들 앞에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임명장은 안 받았는데 공이 몇 개가 날아온 것 같아요. 이제 현직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건 초유의 일 아니냐. 아까 기자 질문도 있었었는데 법무행정 공백 문제로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더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 같죠. 근데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거가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정부에서 사상 초유라는 게 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놀랍지가 않다 그냥 뭐. 그러니까 어느 지금 역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장관이 갑자기 여당 대표로 가기 위해서 후임이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당일날 오후에 사표가 수리된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분리,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국무위원이고 정무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포장들이나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 무시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아유 또 검사가 또 검사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엄청 뭐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뭐 긁어보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쯤 긁은 것 같은데 3분의 2쯤 긁은 복권이지만 아직도 좀 긁어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3분의 2 긁어봤는데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를까? 이 정부랑 다를까? 검찰 정권이랑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의구심을 좀 품게 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포장이라도 좀 해라. 이런 거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이렇게 급한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라도 모양새라도 하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 이렇게 지명이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새 갖추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를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뭐 한동훈이 오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과거에 했던 이런 식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결코 정권 심판론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임식 마치고서 기자들 만나서 그동안 쟁투는 멀리 해왔는데 공공성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이미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뭐 비판들도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뭐 길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상한 그 방식으로 사실은 사퇴를 하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죠. 그러나 뭐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집권 여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비상한 방식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가는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 문제 제기보다도 비대위원장을 취임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검사 출신,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할 이 문제의식, 공격의 포인트,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렇지 않다. 검사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잘못을 눈 감을 수 없고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각오하에 윤 대통령이나 또는 용산이나 대통령실이 민심과 역행하는 또 민심을 거스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각을 세우고 순서를 한다라는 모습을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숨죽여 보는 많은 국민들도 내년 다음 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을 때 과연 그런 쓴소리와 용산에 대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검사 한동훈으로서 정말 잘못에 눈 감지 않고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당정 관계가 정립이 될 것인지 기대와 저는 그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기대 속에서 수도권, 그다음에 중도, 청년, 그리고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용산의 쓴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은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시점이라는 게 총선을 100여일, 111일 남겨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걱정은 당내에서도 있어 왔어요.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었지만 이런 경험 없는 검사 출신의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 역할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서구청장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용산의 버튼 정당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만, 그리고 김기현 그 친윤 체제를 뒷받침하는 영남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의 이른바 친윤 완장놀이에 줄 섰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은 국민들의 엄한 해초리였거든요.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 김장연대가 몰락을 했고 김기현 대표도 결국 사퇴를 했고 장제원 의원도 결국 불출마라는 희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로 일단 우리 당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바로 그런 버튼 정당의 모습을 보였던 이런 잘못된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한동훈이
잘못을 눈 감지 않고 잘못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와는 정말 막역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전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 과제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한 것처럼 정치인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하고 있죠. 또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신중론을 폈습니다만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로 저는 그 위기에 대한 우려를 좀 돌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비대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원 구성에서 아무래도 한동훈 혼자가 아니라 그 주위의 면면들을 봤을 때 비대위원이 이제는 수도권과 중도층과 청년들 그리고 용산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의 면면을 구성해서 그들과 서로 조율하고 그들과 논의하고 그들과 상의해서 귀담아 듣고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수용하고 경청하면서 혼자 개인 플레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비대위원 전체의 변모된 이미지의 저는 팀 플레이로 간다면 부족한 정치 경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 장관이 정치 문화의 개혁을 이루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선택 배경 4가지를 꼽았습니다. 젊고 참신하다, 대통령과 신뢰가 깊다,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는다, 당내외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이런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평가를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다 뒤집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이라고 꼽힌 게 다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참신한 게 소위 말하는 아까 전에 뭐 정치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스타가 되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거에 서사를 보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게 법사위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맞부딪히는 걸로 본인이 스타덤에 올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그저께군요. 그 발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뭐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질문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취재진이 다 열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자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비아냥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화법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뭐 교정이 될 거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팀플레이가 돼가지고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대결 구도로 반사이익이나 뭐 이렇게 본인의 이런 뭐 이득을 얻은 분이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신뢰가 깊은 거는 지금 뭐 당장 딱 그 얘기잖아요. 수직적 당정 관계, 신뢰가 깊으면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모든 지표는 청년하고 중도층한테 인기가 없어요.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딱히 막 엄청 낮지도 않지만은 딱히 높지도 않아요. 그냥 한동훈한테 노관심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왜 맨날 청년하고 중도층한테 데이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제가 납득을 하게.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청년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워낙에 청년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한테 뭐 중도층한테 이게 인기가 없으니까 한동훈이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당내외 다수의 추천을 받은 점, 아니 한동훈 이렇게 띄우는데 그럼 추천 안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는 게 한동훈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무슨 추천을 대단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이 제가 뭐 포텐셜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엄청나게 많은 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비등한 정권 심판론 지금 뭐 대통령 부정지지 이제 국정수행 평가 이 부정이 60%가 넘는 거 이거를 한동훈이 그럼 낮출 수가 있느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판 자체가 안 좋다.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큰 꿈이 있으면은 이번 전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훨씬 좋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정적인 입장 보여주셨는데 이제 언급해주신 과제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입니다. 이걸 새로 정립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본인의 긍정적인 해석, 전망을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분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 깊은 신뢰 속에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익적 당정 관계도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다. 아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옛날 노태우 전두환 그 두 분 관계를 보면은 두 분이 신뢰가 있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6.29를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국민적인 뜻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신뢰와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은 수익적 당정 관계가 가장 어떤 후보보다도 비대위원장 후보보다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예, 잘 나오지 않는 비유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의 신뢰 관계를 이런 것과 빗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좀 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관계는 육사 동기고 평생을 같이 했고 이른바 지금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쿠데타도 같이 했고요. 감옥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민정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순서대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그 비유를 들었던 전두환, 노태우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그 전두환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당시 민정당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직선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거든요. 그게 사실 87년에 민주화를 가져온 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의 사실은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고 그때 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호원, 그대로 헌법으로 가서 간접선거로 가겠다. 선거인단 선거로 가겠다는 걸 고집하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당시 같은 동지였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그 전두환에게 저항을 하면서 전두환의 뜻에 반해서 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실 민주화의 물꼬를 떴고 그 덕분에 사실은 그 다음 대선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바로 그런 비유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사이의 관계가 정말 오래된 신뢰관계이고 그다음에 오래된 진짜 친분이 있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역행하거나 민심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당시 87년에 6.29 선언을 전격 수용했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처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걸 반대하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할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그 비유로서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용산의 아바타가 될 거라고 비판했었는데 이런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내임 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속 비유를 하는 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하고 지금 노태우 6.29 선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딱 쉽게 얘기를 할게요. 1987년에 6.29 선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전두환 정권 말기였어요. 그리고 전두환은 거기에서 더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야 노태우한테 이거 넘겨서 내 안위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차라리 민주당한테 다수당을 넘겨주느니 박근혜 같은 여당에서 박근혜가 이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내려놨잖아요. 이게 6.29 선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980년에 이제 전두환이 잡았잖아요. 82년에 6.29 선언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집권 2년 차예요.
집권 2년 차에 무슨 6.29 선언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돼가지고 이미 레임덕이 오고 그런 다음에 차기가 힘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런 게 했을 때 6.29 선언이 되고 뭔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1년 7개월 된 대통령이 갑자기 한동훈한테 모든 권력을 내준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차기가 되고 레임덕이 오고 이 정권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이제 공무원들하고 집권 여당에서도 이미 막 예민해집니다.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토릭으로는 마치 이게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왜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홍범도 흉상 하는 거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구속해가지고 지금 항명으로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반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김건희 특검 뒤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반대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어야지 국민들의 여론에 맞춰줘야지 이게 뭐 6.29 선언이든 뭐가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회의론이 나오는 그러니까 윤석의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예디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 그러니까 87년은 전두환 정권의 그 말기였죠. 그리고 2011년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박근혜 비대위했던 것도 말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면 말기가 아닌데 집권 초반에 그게 가능하게 되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임기 말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임기 말이었던 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도 또 이명박 정부도 정말 지지율이 형편없는 레임덕 상태의 집권 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런 힘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집권 2년 차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점의 문제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40%를 못 넘고 있는데 무슨 그게 뭐 임기가 중요하고 무슨 시점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고 임기 말고 똑같은 그런 위기의식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내년 총선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승리했다. 그러면 사실 레임덕이 실제로 올 겁니다. 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이 총선을 지휘한 비대위원장에 급격하게 힘이 쏠리게 되거든요. 승리했기 때문에. 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윤심을 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썼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오히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내가 레임덕에 빠져서 미래 권력인 한동훈한테 모든 게 넘어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지지율 정체 상황에 지금 계속 말씀하신 내년 총선에 정말 정권 심판론이 비등하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든 뒤바꿔 봐야 되겠다. 예. 다시 한번 좀 전환시켜 봐야 되겠다는 절박감 속에 선택한 거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중도층도 잡아야 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만납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예, 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건데 과거에 악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한동훈 장관의 성정상 이 대표한테 딱히 이렇게 스킨십 있게 내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냉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용환 위원장한테 미스터 린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은 본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은 본인이 탈당할 일도 없고 본인이 신당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힘에 빠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안 하겠다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그거 맡겠으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 그러면 남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해병대 수사단장 우리 이거 수사하는 거 이거 무리라고 생각 저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뭐 이를테면 159명의 지금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 안 하고 아무도 정부적 책임지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게 없으면 이준석 대표가 딱히 의미가 없는 거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아까 전에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6.25 선언도 그렇고 국민이 만족을 했고요. 자, 박근혜 비대위도 이를테면은 보수 정권이 뭘 잘못했는지를 자기 성찰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김종인도 데려오고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 뭘 아직 모르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이제 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강해요. 이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야 한다는 이런 의견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도 큰 방향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당정 관계 재정립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지난 작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승리라는 게 진짜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예. 정말 모든 표를 쓸어 모아서 정말 다 끌고 모아가지고 24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대선 승리 연합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준석 대표 떨어져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탈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진중권 교수 등 이른바 조국 흑서 팀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윤석열 후보로 상징되는 공정과 상식의 어떤 가치와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가장 큰 맥시멈의 대선 승리 연합을 구축해서 겨우 24만 표 차이를 이겼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수도권 선거의 적신호를 보여준 가장 큰 지표는 뭐냐면 본래 험지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난해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던 마곡지구에서 압도적으로 더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지난해만 해도 김태우를 찍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는 그 현실 때문에 지금 송파병에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뛰는 사람들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선 승리 연합으로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준석 유승민과의 관계도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되고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풀 건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진보 세력, 탈민주 세력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지지와 관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남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제에 대해서 대선 승리연합이라고 하는 맥시멈 콜리션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가 26일에 출범을 하면은 당장 이틀이 지나서 28일에 큰 과제가 옵니다. 본회의 상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아마 얘기 나누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제안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어제 일면으로 급부상, 그러니까 총선 후 특검 급부상했는데 혼자 부상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을 해서 해결사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라는 조선일보의 아주 간곡한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딜이 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딜이 되기 어렵냐면 첫 번째는 이미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난 4월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뭉개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독소 조항이 어떤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귀등으로 안 들을 겁니다.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정치적 협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민주당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뜬 거는 있지만은 협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협상을 한다? 거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특히 한동훈 장관의 눈에서 보면은 586 기득권 부패한 정치 세력인데 여기하고 협상을 한다? 한동훈 본인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의견 또 짧게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수석 애택께서 이제 계속 안 될 거다. 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뭐 그 홍범도 흉상 논란도 그렇고 이거 쌍특검도 안 될 거다 그러는데요. 그 안 될 거다 되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특약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투수로 좀 등판한 거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그런 좀 독설보다는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28일 날 뭐 표결을 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은 됐습니다만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비대위원 구성은 또 며칠 걸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된다면 당장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을 총선 이후로 옮긴다는 수정 제안은 이게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제2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저는 시점과 여유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8일 날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 거부권 행사만 그냥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합니다만 제2 요구를 했을 때는 민주당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일단 좀 틈을 좀 벌려놓고 그리고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다시 제의가 됐을 때는 충분히 그때는 좀 당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 시점만 뒤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뭐 제가 볼 때 그 악법이라고 하면서 뭐 야당이 추천했던 뭐 중간에 브리핑한다 이거 사실 옛날 특검도 다 했어요. 예. 그 부분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과거 특검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다만 시점상의 정쟁화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2007년에 이명박 BBK 특검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안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 신분의 특검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적이기 때문에 시점만 옮기는 또 사후에 충분한 저는 그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28일에 특검법 관련해서 아주 또 큰 소리가 국회에서 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용산으로 갑니다.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좀 관심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수락한 배경은 뭘까? 왜냐면 올해는 안 갔었잖아요. 예,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해서 뭐 이렇게 논란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팩트 체크 막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면 신년 할애회에 야당 대표가 가는 게 관례냐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뭐냐면은 나는 항상 영수회담을 하고 싶고 이 민생 문제를 대통령하고 논의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항상 이런 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뭐 사랑의 짝대기가 누구한테는 가는데 누구한테는 안 오고 이제 뭐 원내대표끼리 만나네 안 만나네 막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대통령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뭐 정치적 어떤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안 감으로써 더 좀 강팍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미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은 좀 통 큰 이미지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로 좀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계도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또 관측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얘기 못할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신년 인사회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조우하고 환담을 나눌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뭐 내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의미 있는 대화가 나누기는 시간도 없을 겁니다. 따로 회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년 인사회 자체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장관과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관계가 이제는 어찌됐든 좋든 싫든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으로서의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재정립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저는 태세 전환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용사도로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는 잘했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당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비롯해서 당내 통합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통합형 비대위 구성에 공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또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결단이 우리 대표님을 민주당에 남게 하는 비결일까요? 통합비대위 예.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직 사퇴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내용도 있고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퇴로 가고 예를 들어서 선거는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요. 아예 바꾸는 걸로 네.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현직 대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대표직을 사퇴할 리가 없어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조금 너무 과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비명계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요거를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요거를 같이 요구를 함으로써 어떤 시그널을 주파수를 맞춘다? 뭐 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혼자 과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내가 여지를 주면서 속도를 좀 낮추면서 그래서 비명들이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데 좀 더 파괴력을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퇴를 해가지고 통합 비대위를 할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좀 더 쌓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가지고 이제 선거제 관련 지금 어저께 이제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화법이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달째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참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목소리를 낼 거고 토론회대가 있는데 제가 좀 발제자로 나가거든요, 다음 예. 주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조만간 연말 연초에 조금 큰 분수령이 좀 이렇게 예. 갈림길이 좀 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만났고 이제 정세균 총리 다음 주에 만납니다.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뜻대로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총리가 연대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총리를 조금 분리시키는 지금 작업의 일환으로 어제는 김부겸 총리 만나고 이제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근데 김부겸 총리를 만났을 때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총리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답변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구를 받을 생각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다는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말씀에 0.1%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시간은 짝깍짝깍 다가오고 있고 예. 다만 그 다가오는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대로 자기의 스케줄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어느 정도의 지지를 갖는 신당이 될 것인가는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 북극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해안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그야말로 겨울왕국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세게 쏟아지던 폭포가 그 흐름을 멈췄습니다. 물 대신 5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기둥이 장관을 이룹니다. 폭포 아래쪽 커다란 바위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북극에서 남아한 강력한 한기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날씨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춥다고 해서 한번 제대로 얼었을 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실제로 보니까 장관인 것 같습니다. 도심도 이례적인 12월 한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모자에 마스크, 귀마개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합니다. 청계천 가장자리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고드름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향로봉은 영하 25.5도, 서울도 영하 14.4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아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내장산의 정자지붕과 앙상한 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살얼음으로 뒤덮인 호수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 30에서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도심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거리 곳곳이 눈으로 뒤덮였고 영하권 추위에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차에 눈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바빠서. 전국을 얼린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설과 한파로 수도권과 충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15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57개 항로에서 모두 68척이 통제됐고 지방도로 12곳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전국을 뒤엎고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면서 내일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21도, 철원과 파주가 영하 20도, 서울 영하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미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0cm 이상, 서해안에도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겨울에 눈이 자주 내리다 보니까 춥더라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한파가 물러나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최근 10년 사이 딱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때를 말하는데 서울 기준 성탄절에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경우는 최근 30년 사이 총 10번, 최근 10년 사이에는 지난 2015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확률상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 당일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일 성탄절에 중서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눈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눈의 양이 많지 않아 특보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변동성이 크지만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24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 중심, 25일 앞쪽으로 해서 약간 중부 지역에 상층골이 돌아 나가면서 강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강수로 내린다고 하면 중부 지역은 눈의 형태. 가장 최근 나타났던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2015년으로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하얀 성탄절을 맞는다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서울의 노후주택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밀집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나무도 풀도 없는데 노후도나 접도율, 호수 밀도 같은 재개발 요건은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화동의 모아타운을 직접 찾았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단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서울 시내 8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녹지율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아타운 같은 걸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이게 수요가 빨리져서 공급이 달리지 않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런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같은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날 윤 대통령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즉 데모 뽑기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노원과 도봉, 강북구의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는 조정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저층 아파트가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2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냥 금매수만 거래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금리가 잠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톱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인접한 서울 외곽의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2030 세대들의 매수 비중이 높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의 집값은 11월 넷째 주 이후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 9월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올 들어 집값 반등세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 심리가 갑자기 위축되다 보니까 중저가 밀집적 아파트값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서서히 회복되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이번 달 초 하락 전환한 이후 낙폭을 키우는 추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지난 10월 올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2차 조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는 등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야 세법 개정안 합의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24년까지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어기고 시행령을 꼼수 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선 범행 이틀 전에 협박용 쪽지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툼한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입니다. 아예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 없으세요? 아이한테 한마디만 하시죠.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아침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몸을 묶었습니다. 이후 부모에겐 현금 2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협박용 쪽지는 범행 이틀 전에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겼고 지인과 사채에서 빌린 돈이 쌓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엔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를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법원이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내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표 공석 사퇴 8일 만에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정 관계에서의 이점은 물론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 그리고 당의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의 지속적인 차출 요구를 받아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당장 법무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그동안 국무위원 신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병행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법무부 수장에 오르며 포스트 권력으로 주목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줄곧 날선 대립을 이어가며 초기엔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참패로 끝난 뒤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입성을 바라는 여권 구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국무위원 일정이라기엔 애매한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해 인파가 몰리자 3시간 동안 팬미팅을 연상시키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대구에 이어 대전까지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직접 선수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결론을 정해둔 것 같은 한 달여 정치 행보 끝에 한 장관은 결국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첫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정당성을 앞장서 역설해왔던 터라 대야 관계는 물론 국무위원 인선사에서도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10년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속전속결로 여당행을 택하면서 당장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서둘러 인사검증을 마치더라도 후임 임명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 달간은 인호공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윤 정부 초대 법무장관직을 내려놓은 한 장관은 향후 정치 구상에 관해선 자세히 설명했지만 법무행정 공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19일 만으로 이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두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 제출안보다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부의 카르텔 언급 이후 대폭 삭감돼서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6,217억 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본 예산보다는 14.7%, 4조 6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내년부터 결혼, 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해서 양가 총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전속 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과 마약 퇴치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일주일 후부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손발톱 정밀검사도 요청해 국과수로부터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는 이 부분부터 공식화했습니다.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로 공식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권지용 씨는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도 연관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20년간 몸담았던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와 시작하게 될 내년 계획도 밝혔는데 첫 작업은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 설립입니다. 마약 퇴치,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후원을 하며 나와 같은 일을 할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펼치려 합니다. 마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사회적인 활동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억측을 잠재우려는 듯 음악인의 책임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소속사와 내년 컴백 계획까지 확정한 지드래곤은 내년 초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SNS로 교류하면서 유대관계를 쌓은 후 연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는 사기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릅니다. 미군이나 의사를 가장해서 무려 19억 원대를 가로챈 외국인 조직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달콤한 고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뛰어갑니다. 앞서가던 남성이 덜미를 잡히더니 두 사람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나서야 위태로운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SNS로 연인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인출책입니다. 이들 조직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이나 의사, 기업가 등 내세운 신분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연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 출장 중에 짐을 분실했는데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은행 계좌가 막혔다. 그래서 이 은행 계좌를 풀려면은 소정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에서 국내에 건너온 남성들로 총책과 인출책 등 역할을 정해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만 30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온라인으로 전해진 사랑의 미러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은 무려 64차례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만난 적도 없는 외국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스타로 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한 대화도 하고 이제 친분이 쌓이면 이제 호칭도 서로 애정관계의 호칭도 사용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면 이제 자기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이제 행보 중에 이러한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범죄죠. 경찰은 조직원 13명을 모두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나이지리아 출신 해외 총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훼손범들이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임군의 범죄를 모방해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모 씨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최초로 낙서한 10대 피의자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용의자가 300만 원에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군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복궁 담벼락뿐 아니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임군이 들킬까 봐 두렵다며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 선수 출신 임혜동 씨가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서울경찰청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용차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을 하거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면서 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낸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최근 4년 동안 42건이 부과됐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 9대를 몰고 다니기도 했는데 운행 일수를 합치면 2달이 넘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최고였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대상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타는 공용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4년 동안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2%인 14곳이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해 한 번 이상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과 건수는 모두 89건, 금액으론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조사한 202개 기관 중 138곳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826건 부과받았으며 벌금으로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일부는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했는데 이런 공용차가 300대가 넘고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2,200일에 달했습니다. 1년마다 드는 자동차 보험을 제때 갱신을 안 해 무보험차가 된 것입니다. 보통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광역은 17곳 모두 다, 기초는 167곳이 정기검사를 늦게 받아 한 번 이상 과태료를 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3,100건, 낭비된 세금은 1억 1,400만 원에 달합니다. 돈을 떠나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자체마다 공용차 담당이 있긴 하지만 차량 배정과 구매, 총 대수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업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공용차 이용자가 보험보장기간과 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한국전력 직원 10명이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위 행위가 확인된 직원 가운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는 등 가담 정도가 높은 10명을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인상 내역과 이용 약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긴장 고조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게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서 긴장을 격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지전까지 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패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 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이 핵으로 도발을 한다면 주저없이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벤츠 리무진에서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8일 ICBM 화성 18형 발사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제2불군기 중대 군인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들여 격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성 18형 발사를 북한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고 평가하면서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우리의 핵 전략과 핵 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내고 화성 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에 대해 유감스럽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 공격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이할 거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시로 위반하는 북한이 자위권을 운운하는 건 스스로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길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ICBM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행에는 성공을 했고요. 무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를 향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사업 등에 최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주제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을 비롯해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우회 기술, 대북 정보 유입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등의 활동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4월 이후 진행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오염수 이송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에 시행할 5차 방류 대상 오염수 7,800톤을 내년 1월부터 보관 탱크에서 측정용 탱크로 옮길 계획입니다. 6차 방류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작업은 내년 3월쯤 시작할 예정으로 방류 오염수의 양은 앞서 5차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미국이 중남미의 앙숙,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했다는 일부 비난 속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 제스처로 평가됩니다. 서봉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로 알려진 기업인 알렉스 사브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도착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마두로 정권 비리와 관련해 2019년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아프리카에서 체포돼 2021년부터 미국에서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Quiero darle la bienvenida a este hombre valiente, patriota. 베네수엘라도 미국인 10명을 풀어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인 10명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인사 중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댄만이 포함됐습니다. People who were held illegally, and we made a deal with Venezuela that they'll hold free elections. I didn't know if I would ever make it out, and it's really scary to be in a place where you're used to having freedoms and you're locked into a cell.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정치범 20명에 대한 석방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지난해 10월 마두로의 인척과 미 기업인 맞교환 이후 자국민 석방을 위해 권위주의 정권과 합의를 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국민 석방 성과와 함께 베네수엘라도 언론 자유와 공정 선거를 약속하면서
오랜 앙숙 관계 개선도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과거 좌파 정권인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쿠데타의 미국 개입 등으로 급속히 삐걱댔던 두 나라 관계는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악화의 로를 걸어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절기 동지인 내일도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한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4도, 대구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종일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동파 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5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폭설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성탄절에는 예년의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